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단편은 미국 작가 아서 밀러의 불독인데요. 작가 아서 밀러라는 작가의 이름은 유명한데 책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는가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아서 밀러의 작품이 연극으로는 자주 상연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품도 상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아서 밀러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 배우의 배우자인 레베카 밀러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레베카 밀러는 매기스 플랜이라는 재밌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는 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재밌어요. 그레타 거윅, 에단 호크, 줄리안 무어가 주연인데 내용도 재미있는데 그 세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알차다. 아서 밀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게 각본이랑 감독을 다 레베카 밀러가 했더라고요. 이야기가 되게 뭔가 여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여백 없이 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김수현 작가 드라마처럼 뭔가 배우 다들 말도 많고 말도 잘하고 각자의 캐릭터 각자의 고민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엉켜버리면서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 캐릭터들마다 개성이 워낙 도드라지는 데다가 얼핏 현실에서의 배우 이미지랑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여하간 추천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 불독이라는 작품은 어떤 미리 이런저런 감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어떤 얘기들이 미미하게라도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에필로그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소녀는 신문에서 작은 광고를 보았다. 검정 얼룩무늬 불독 강아지 한 마리에 $3. 소년에게는 페인트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중 $10 정도 아직 저금하지 않은 돈이 있었다. 그런데 집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한창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빠는 긴 낮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괜찮겠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카드놀이에 열중하느라 아무 생각 없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카드를 던졌다. 결정을 내리려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 어서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강아지로 점지한 녀석이 있었다. 그 녀석은 자기 강아지고 그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볼 것이다. 소녀는 얼룩무늬 불도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름만 들어도 튼튼하고 대단할 것 같았다. 게다가 $3가 이미 있지 않은가. 아빠가 또 파산하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이때 돈을 쓴다는 사실이 개운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 작은 광고에는
강아지가 몇 마리나 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어쩌면 고작 2~3마리밖에 없어서 이미 팔렸을지도 모른다. 주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쉐머혼 거리였다. 소년이 전화를 걸자 어떤 여자가 쉰 목소리로 무슨 노선을 타고 어떻게 오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소년이 사는 미드우드 구역에서는 고가철도 컬버선을 탈 테니 처치거리에서 갈아타야 한다고 했다. 소년은 여자의 설명을 다 받아 적은 다음 되불러 확인했다. 다행히 강아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일요일인지라 차가는 텅 비어 있었다. 열린 나무 창틀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아래쪽 거리보다 훨씬 시원했다. 저 아래 공터에서는 이탈리아계 노파들이 빨간 두건을 두른 채 몸을 구부리고서 앞치마에 민들레를 가득 담고 있었다. 민들레가 술과 샐러드에 쓰인다는 말을 이탈리아계 친구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예전에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민들레를 맛보았던 기억이 났다. 쓰고 눈물처럼 쪘다. 낡은 목조 기차는 거의 텅 빈 채로 흔들리면서 가볍게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뜨거운 오후를 달렸다. 소년이 탄 기차는 남자들이 차고 진입로에 서서 마치 자기 차가 더위 타는 코끼리라도 되는 듯 물을 뿌려대는 동네 위로 지나갔다. 먼지가 유쾌하게 공기 속을 날아다녔다. 소녀는 쉐머혼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미드우드에 있는 자기 동네와는 전혀 달랐다. 갈색 사암으로 지은 집들이 늘어선 부촌이었다. 미드우드는 오래돼봐야 1920년대 지어졌거나 겨우 몇 년 전에 세워진 판잣집들이 대부분인 동네였다. 시멘트 대신 커다란 정사각형 돌덩어리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는 인도마저도 고풍스러워 보였다. 소녀는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활기가 없으며 밖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즐기는 사람도 한 명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턱을 괴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기지개를 켜는 고양이도 보이고 속옷 차림으로 바람을 쐬는 사람들도 보였다. 소년의 등줄기로 땀방울이 흘렀는데 단지 더워서만은 아니었다. 가족 중에서 강아지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갑작스레 생각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확실히 허락한 것도 아니었으며 형은 잔소리까지 해댔다. 너 미쳤니? 강아지 따위에 돈을 쓰다니? 강아지가 건강한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뭘 먹일 작정이냐? 고기 뼈다귀를 먹이면 되지 뭐. 라고 소년이 생각하는 와중에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형은 소리쳤다. 뭐라고? 고기 뼈다귀? 강아지는 아직 이빨도 없잖아. 그럼 수프를 먹이면 되잖아. 라고 소년이 자신 없는 듯 웅얼댔다. 수프라니, 강아지에게 수프를 먹이겠다고? 드디어 소년은 그 집에 도착했다. 그 집 앞에 서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이게 다 실수임을 깨달았다. 꿈이 아니라면 사실이라고 바보처럼 정당화하려는 거짓말 같았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으며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소녀는 반블록 정도를 더 걸어 다녔다.
밖에 있는 사람은 소년뿐이었다. 동네 사람들 몇몇이 텅 빈 거리를 방황하는 소년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되돌아간단 말인가. 마치 몇 주, 아니 1년쯤은 여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런 수확도 없이 다시 지하철을 타야 한단 말인가. 강아지 주인이 허락만 한다면 들어가서 강아지를 한번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백과 사전에는 앞다리를 구부리고 아래턱에서 이빨이 삐죽 튀어나온 영국산 흰색 불독, 검은색과 흰색 털이 알록달록하고 자그마한 보스턴산 불독, 코가 긴 투견용 불독 사진들이 두 쪽에 걸쳐 실려 있었지만 얼룩무늬 불독은 없었다. 결국 소년이 아는 것이라곤 얼룩무늬 불독 한 마리를 사려면 3달러가 필요하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강아지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그 집 앞으로 뛰어갔다. 여인이 알려준 대로 지하실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깜짝 놀랐지만 행여나 여인이 도망치는 자신의 뒷모습이라도 본다면 그게 더 창피할 것 같았다. 그래서 소녀는 땀을 줄줄 흘리며 그곳에 서 있었다. 현관의 안쪽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와 먼지 쌓인 철창 사이로 내다보았다. 그 여인은 연분홍색 실크 소재로 만든 가운을 입었는데 한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감히 여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굳게 닫힌 쇠문 뒤로 긴장한 모습이 느껴졌다. 이 아이가 왜 초인종을 눌렀는지 의아해할 것 같아서 소녀는 재빨리 광고를 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 여인의 태도가 금세 바뀌더니 쇠문을 잡아당겨 열어주었다. 여인은 소년보다도 키가 작았고 우유와 퀴퀴한 공기가 섞인 듯 묘한 냄새를 풍겼다. 소녀는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어두워서 보이는 게 거의 없었지만 강아지들이 낑낑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여인은 소년이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크게 소리쳐 물어야 했다. 소년이 13살이라고 대답하자 놀란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나이에 비해 키가 꽤 크다고 말했다. 소녀는 왜 여인이 자기 나이에 당황해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15으로 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소녀는 여인을 따라 집 뒤편 주방으로 갔다. 그제야 어둠에 익숙해져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다. 높이를 낮추기 위해 판지를 들쭉날쭉하게 자른 커다란 상자 속에 강아지 3마리와 어미개가 있었다. 어미개는 느릿느릿 꼬리를 앞뒤로 흔들며 소년을 응시했다. 소년이 보기에 어미개는 불독처럼 생기지 않았으나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저 갈색 털 위로 검은 점과 줄이 듬성듬성 난 개였고 새끼들도 마찬가지였다. 강아지들의 작은 귀가 축 늘어진 모습이 귀여웠지만 소녀는 단지 강아지들을 보고 싶었을 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여인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강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마리를 안아봐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괜찮다며 상자 안에서 2마리를 꺼내
파란색 리놀륨 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소년이 지금까지 본 불독과는 전혀 달랐지만 당황한 나머지 차마 불도그가 아닌 강아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했다. 여인은 그중 한 마리를 들어 올리더니 자, 얘는 어떠니? 하며 소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 번도 강아지를 안아본 적이 없는 소년은 강아지가 미끄러질까 겁이 나서 두 팔로 꼭 껴안았다. 살갗에 닿는 감촉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소름 끼치게 징그러웠다. 강아지의 눈은 작은 단추같이 회색이었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생긴 개의 종자를 보지 못한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순종 불독은 맹렬하고 위험하다는데 이 강아지들은 그냥 털이 갈색인 종자일 뿐이었다.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강아지를 무릎에 둔 채 초록색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여인이 곁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머리숱이 아주 많아 분명치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난감해졌다. 그러자 여인은 물을 마시겠느냐고 물었고 그러겠다고 하자 개수대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동안 소녀는 일어나서 강아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을 수 있었다. 유리잔을 들고 여인이 돌아왔다. 소년이 잔을 받자 그녀는 가운을 살짝 열어젖혀 공기가 반쯤 찬 풍선 같은 가슴을 내보이며 소년이 13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다시 말했다. 소년이 물을 들이켠 다음 잔을 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여인이 그의 머리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 무슨 이유에선지 소녀는 도저히 여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겨우 보려고 했을 때에도 어슴푸레한 얼굴과 머리카락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인이 손을 뻗자 소녀는 종아리로부터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깨진 전구를 바꿔 끼려다 전기가 흐르는 소켓을 만졌을 때 같이 느낌이 점점 더 강렬해졌다. 소녀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카펫에 눕게 됐는지 결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폭포수가 머리 위를 세게 후려치며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기억나는 것은 자신이 여인의 열기 안으로 휘발려 들어갔으며 머리를 소파 다리에 쾅 부딪히고 또 부딪혔던 것뿐이었다. 고가철도 컬버선으로 갈아타는 처지 거리에 이르러서야 소녀는 여인이 3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이 낑낑거리는 조그만 강아지가 담긴 마분지 상자를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아지가 발톱으로 상자 바닥을 긁는 소리에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그제야 여인이 상자 위쪽에 구멍을 2개 뚫었던 것이 기억났다. 강아지는 그 틈새로 자꾸 코를 내밀었다. 소년이 끈을 풀자 강아지가 상자를 물치고 기어나와 시끄럽게 지저댔고 그 소리에 엄마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강아지가 왜 이러니? 엄마는 마치 강아지가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2 손을 하늘 높이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소녀는 이제 강아지가 무섭지 않아 2 팔로 꼭 껴안고는 얼굴을 핥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걸 보고 엄마는 조금 진정되었다. 배가 고픈가 보지? 소년이 강아지를 다시 땅에 내려놓자 엄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섰다. 소년은 배가 고플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하며 강아지의 작은 이빨이 핀처럼 뾰족하지만 아직은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조금 꺼내 아주 작은 조각을 바닥에 놓자 강아지는 킁킁거리기만 하더니 오줌을 쌌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재빨리 신문지로 오줌 자국을 훔쳐냈다. 엄마가 그렇게 몸을 굽히자 소녀는 여인의 열기가 떠올라 수치심을 느꼈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갑자기 루셀이라는 이름이 기억났다. 두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소년이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여인은 눈을 뜨더니 내 이름은 루실이야 라고 말했다. 소년의 엄마는 지난밤 저녁 식사였던 누들 스프를 그릇에 담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작은 발을 들어올려 그릇을 뒤집었고 그릇 바닥에 있던 닭고기 수프가 흘렀다. 그러자 강아지는 굶주린 듯 리놀륨 바닥에 흘린 수프를 허둥지둥 핥기 시작했다. 닭고기 수프를 좋아하는구나? 엄마는 기뻐 소리쳤고 그렇다면 삶은 계란도 좋아할 거라며 곧바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따라다녀야 할 사람이 엄마임을 눈치챈 강아지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나를 따라다니네. 엄마는 행복하게 웃었다. 소녀는 다음날 하굣길에 철물점에서 75센트를 주고 개목걸이를 샀다. 가게 주인 슈베커트 씨는 개 줄로 쓰라며 빨랫줄을 덤으로 주었다. 소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비밀스럽게 숨겨둔 보물 상자에서 루실과의 추억을 끄집어냈다. 여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했다. 로버라고 이름 붙인 강아지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몸집이 커졌지만 여전히 불독을 닮진 않았다. 아빠는 강아지가 지하실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곳은 아주 외로운 곳이어서 강아지는 계속해서 지저댔다. 강아지도 엄마가 그리운 거야. 엄마가 말했다. 소녀는 매일 밤 강아지를 지하실에 있는 낡은 헝겊을 깐 오래된 빨래통 속에 두고 올라왔지만 강아지가 짖을 만큼 짖어대면 데리고 올라와 부엌 바닥에 헝겊을 깔고 재우는 게 허용되었다. 식구들은 그 조용함을 감사하게 여길 따름이었다. 소년의 엄마는 강아지를 데리고 조용한 동네 거리를 산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런데 매번 엄마의 발목에 개끈이 뒤엉켰고 엄마는 강아지가 다칠까봐 강아지를 따라 우왕좌왕 하다가 지쳐버렸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로버를 볼 때면 여러 번 소녀는 루실이 생각났고 새삼스레 그 열기가 느껴졌다.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소녀는 여인을, 그 허벅지 안쪽을 떠올렸다. 긴 머리카락과 단단한 목선만 생각날 뿐 여전히 여인의 얼굴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년의 엄마는 초콜릿 케이크를 구워서 식히려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두께가 최소한 20cm는 될 케이크는 아주 맛있어 보였다. 요즘 소녀는 그림을 자주 그렸다. 숟가락, 포크, 담뱃갑, 가끔은 용이 그려진 엄마의 중국산 도자기까지 특이한 모양이라면 무엇이든 그렸다. 소녀는 식탁 옆에 있던 의자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정원에서 그는 지난 가을에 심은 튤립에서 막 싹이 트려는 것을 보고 가꾸는데 한참 동안 열중했다. 그러고 나서는 지난 여름에 잃어버린
새 것이나 다름없는 야구공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하실에 있는 상자 속에 있는 게 확실했다. 사실 상자 밑바닥까지 뒤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번 상자 안에 두었다는 사실을 잊고 다른 물건이 보이면 그것에 정신이 몽땅 팔렸기 때문이다. 뒤쪽 베란다 아래에 있는 뒷문을 통해 지하실로 내려가던 소녀는 2년 전에 자신이 심은 배나무의 가느다란 가지에서 꽃봉오리가 피어난 것을 보았다.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성취감도 느껴졌다. 코트 거리에서 이 나무를 35센트에 샀고 30센트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샀다. 언젠가는 해먹을 매달겠다는 꿈에 부풀어 2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두 나무를 심었다. 아직 두 나무 모두 연약하고 가늘었지만 내년에는 가능할지도 몰랐다. 소녀는 언제나 이 나무들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직접 심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무들이 자신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나무들도 자신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뒤뜰은 높이가 3미터나 되는 나무들이 에라스무스 경기장을 에워싸는 데까지 이어졌다. 주말이 되면 경기장에서는 다윗가와 블랙 양키들과 같은 준 프로팀이나 아마추어 야구팀이 경기를 했다. 세첼 페이지가 소속된 팀도 가끔 경기를 했다. 페이지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 중 한 명으로 알려졌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1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뻔했다. 다윗과 선수들은 모두 수염을 길게 길렀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겉보기와는 달리 이들이 정통 유대교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의 우익수 쪽으로 파울볼이 길게 날아오면 집 뒤뜰에 떨어질 때도 있었다. 지금 소년이 찾는 야구공도 그렇게 떨어진 공이었다.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하실의 상자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찾았는데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깜짝 놀랐다. 예전에 스케이트 양쪽을 바이스로 고정시켜 놓고 돌에다 날을 갈던 일이 생각났다. 찢어진 외야수 글러브, 한쪽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한 하키 골키퍼 장갑, 몽당 연필 몇 자루, 크레용 세트, 실을 잡아당기면 팔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작은 꼭두각시 인형 같은 것들은 옆으로 밀어 놓았다. 바로 그때 소년의 머리 위에서 강아지가 깽깽대며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왠지 여느 때와 달랐다. 아주 크고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위층으로 서둘러 올라가니 엄마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가운을 펄럭이며 2층에서 거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소녀는 강아지가 발톱으로 리놀륨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강아지는 비명소리를 내며 원을 그리듯 빙글빙글 뛰었고 소녀는 강아지의 배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곧바로 눈치챘다. 강아지가 거의 다 먹어버린 케이크는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케이크!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부스러기가 조금 남은 케이크 접시를 집어들더니 마치 강아지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접시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소녀는 로버를 잡으려고 했지만 강아지는 소년의 소나기를 빠져나가 거실로 향했다. 카펫은 안 돼! 뒤에서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공간이 넓어지자 로버는 입에 거품을 물고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뛰었다. 경찰을 불러! 엄마가 외쳤다. 갑자기 강아지가 넘어지더니 옆으로 누워 숨쉬기가 힘든 듯 헐떡이며 희미하게 쌕쌕거렸다.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수의사가 없었다. 소녀는 전화번호부에서 동물학대방지협회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면 손을 물려고 했기 때문에 소녀는 강아지를 만지기가 두려워졌다. 입에는 여전히 거품을 문 채였다. 협회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소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젊은 청년이 차 뒤에서 작은 우리를 꺼내고 있었다. 소녀는 청년에게 강아지가 케이크 하나를 거의 다 먹어치웠다고 이야기했다. 청년은 그 말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오더니 옆으로 누워 깽깽거리는 로버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청년이 강아지를 그물로 잡아 우리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자 강아지는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강아지가 왜 이러는 거죠? 엄마는 징그럽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물었다. 소년 역시 로버가 혐오스러웠다. 케이크를 먹으니 이러죠. 청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더니 우리를 들고 나가 어두운 차 뒤편에 실었다.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년이 묻자 청년은 네가 계속 키울래?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제 여기선 키울 수 없어요. 현관 계단에 서서 이들의 대화를 듣던 엄마가 대신 대답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결연함으로 단호했다. 우린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요. 아무래도 개를 원하고 또 개를 잘 아는 사람이 키우는 게 좋겠어요. 청년은 심드렁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고 떠났다. 소년과 엄마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집안은 다시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젠 로버가 카펫을 더럽히지 않을까, 가구를 물어뜯어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물그릇이 채워져 있는지, 먹을 것이 충분한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나 오후 하굣길의 소녀는 로버를 제일 먼저 찾았고 강아지가 엄마나 아빠를 화나게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고 기쁨도 함께 사라졌다. 다시 집안은 침묵에 빠졌다. 소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무엇을 그릴지 고민했다. 식탁 의자 위에 있는 신문을 펼치자 가운 한 자락을 옆으로 젖힌 채 다리를 드러낸 여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삭스 백화점 스타킹 광고였다. 소녀는 광고 사진을 따라 그리면서 루시를 떠올렸다.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걸 또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로버에 대해 물을 게 뻔한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소녀는 여인이 로버를 감싸 안고 그 작은 코에 뽀뽀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루실은 정말로 강아지를 귀여워했다. 그런데 어떻게 로버를 키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단 말인가. 가만히 앉아서 여인을 생각만 하는데도 소녀는 빗자루 손잡이처럼 단단해졌다. 전화를 해서 식구들이 로버가 심심하지 않게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자고 한다고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런데 그러자면 아직도 로버를 키우는 척해야 하니 거짓말이 2개로 늘어나는 셈이었다.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녀는 약간 두려워졌다.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다. 첫째, 아직도 로버를 키우고 있다는 것. 둘째,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울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거짓말이었는데 루시를 위해서 몸을 일으키면서 미안하지만 실은 강아지를 더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지?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할 생각만으로도 소녀는 지쳐버렸다. 그러나 여인의 열기 안에 있는 자신을 다시 떠올리자 머리가 폭발할 것만 같았고 바로 그때 어쩌면 지난번처럼 여인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가라고 강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제로. 저번에도 여인은 3달러를 받지 않았다. 로버는 선물 같은 것이었잖아. 강아지를 선물로 주는데 거절하는 건 민망해. 더군다나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겠다고 찾아가는 거잖아. 소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해버렸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 여인이 다리를 벌린 채 바닥에 누워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강아지 때문에 브루클린을 가로질러 왔는데 왜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는지 어떻게 핑계를 댈까 하고 소녀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강아지를 거절할 때 여인의 얼굴에 떠오를 의아함, 더 나쁘게는 분노만이 보였다. 그래, 여인은 화를 낼 거야. 다시 그녀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 왔을 뿐이고 강아지에 관한 나머지 얘긴 꾸며낸 핑계에 불과하다는 속내를 꿰뚫고 모욕을 느낄 거야. 뺨을 때릴지도 모르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른과 싸울 수는 없다. 어쩌면 남아있던 강아지 2마리가 이미 다 팔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사실 3달러면 싼 값에 파는 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여인에게 전화해서 강아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은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전히 강아지 로버를 키우고 있으며 가족 모두 로버를 사랑한다. 이 정도의 거짓말 말이다. 그 정도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어둡고 낮은 화음이었다. 피아노를 치는 법은 잘 몰랐지만 스스로 화음을 만들어 연주할 때 2팔로 느껴지는 전율을 즐겼다. 피아노를 연주하며 소녀는 자신 안에 무엇인가 매여있던 것이 풀렸거나 통째로 무너져 내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비어있거나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말한 것도 있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것도 있는 비밀과 거짓말로 묵직해져 있었다. 자신의 비밀과 거짓말은 모두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이제 가족들과 분리되어 약간 떨어진 곳에서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신을 응시할 수 있었다. 오른손으로는 멜로디를 만들면서 왼손으로는 이와 어울리는 화음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순전히 운이 좋아서 아주 아름다운 음을 연주할 수 있었다. 정말 놀랍게도 아주 약간 귀에 거슬리는 듯한 불협화음을 이루면서도 어떻게 들으면 오른손의 멜로디와 대화를 하는 듯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졌다. 엄마가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엄마는 즐거운 듯 소년에게 물었다. 엄마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고 악보도 한 번 보면 읽을 수 있었다.
소년의 엄마는 아들의 음감이 뛰어나 악보를 읽기보단 스스로 들은 것을 연주하려고 해서 예전에 자신이 피아노를 가르치려 했을 때 실패했다고 믿었다. 엄마는 소년 옆에 서서 피아노 건반을 치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놀라워하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천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웃었다. 이거 지금 네가 만든 거 맞지? 엄마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소리쳤다. 소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허공에서 낚아챈 이 무엇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 소녀는 자신이 이처럼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우면서도 비밀스럽게 변한 자신이 아주 기특해서 엄마와 함께 크게 웃었다. 어떠셨어요? 아서밀라의 불도그.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기분이 좋다는 게 이야기가 유쾌하게 끝나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유쾌한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뭐랄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소년 시절을 벗어나는 어떤 내적인 성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산뜻하게 표현해냈다는 의미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강아지 한 마리, 그 백과사전에서 본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찾아간 분양자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겪은 거잖아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묘하게 뭔가 신비롭고 뭔가 악마 같으면서도 너무나 유혹적인 그런 경험이 오로지 내 안에 숨겨두게 된 거잖아요. 그 소년의 안에. 얼마나 내 마음이 요동칠까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종류의 그늘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매개가 되는 게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불독이라는 계란말이에요. 소년답게 소년 시절에 욕망하는 것이 좌절됐을 때 혹은 욕망하는 걸 포기해야 할 때 혹은 그것의 어떤 현실성, 무게를 가늠해야 할 때 그럴 때 어떤 그 고민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아주 어릴 때는 때를 쓰거나 혼나거나 하면 그만이지만 내 안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소용돌이 치면서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새겨질 때 나라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점점 드러나게 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면서 근데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아름다운 선율을 포착해내잖아요. 소년이. 근데 아마도 뭔가 치다가 반음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마이너한 그런 음률을 포착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피아노를 치다 보면 어떤 늘상 연주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것저것 반음들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뭔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때 묘하게 어떤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슬픈?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작가는 이 묘하게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을 우연하게 포착하는 거 그것과 내 안에 어떤 어둡게 뭔가 도사리는 비밀을 품게 되는 걸 연결하고 있잖아요.
불독으로 뭔가 촉발된 여인에 대한 갈망과 거짓말과 뭔가 그것들이 뒤엉킨 그게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순간이 기억이 났는데 중1 때였나? 윤상의 앨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레코드점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에서 재생을 시켜서 이어폰으로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어떤 매체만 달라졌지 음악을 듣고 분위기에 젖어서 오로지 내 안에서 어떤 불러일으키는 혹은 흐르는 어떤 느낌에 집중하는 거는 혹은 그 상태에 의지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느낌 속에 있길 열망하는 거는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윤상의 앨범을 사가지고 와서 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앨범 전체 수록곡을 다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했던 근데 그때가 기억이 계속해서 난다는 거 뭔가 내 안에 어떤 순간에 감각이 새겨졌다는 말인데 수없이 음악을 자주 들었는데 왜 그때가 유독 생각이 나는 걸까? 뭔가 특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앨범 자체의 어떤 색깔? 좀 흐리다고 해야 되나? 쓸쓸한 가사랑 멜로디? 그리고 혼자 내 방에 엎드려서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 그때도 이런 나 자신을 인식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음악에 심취해 있었구나 하는 그때 뭔가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나의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감각? 그런 감각의 순간의 기억을 끄집어냈는데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비교적 최근에 제니 프레임의 내 책상 위의 천사라는 책을 읽다가 그때의 저의 느낌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문장을 발견해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읽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느 흐린 날 대문 옆에 서서 전봇대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은 일이 기억난다. 나는 먼지 낀 흰 도로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우리를 지나 여기저기로 불어갔고 나는 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시작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무거운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나는 아직 내가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세상이란 걸 느꼈다. 바람 소리와 그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나와는 상관없지만 세상에 속한 슬픔을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 Tell me everything in a manner of speaking. Semantics won't do in this life that we live. We only make do. The way that we feel might have to be
sacrificed. So in a manner of speaking, I just want to say that just like you, I should find a way to tell you everything by saying